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A반 강의를 맡고 있는 한상태 교수입니다. 이제 3주차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 통계와 관련되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술 통계학과 전체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 표본을 뽑아서 그 관찰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집단, 모집단에 대해서 짐작하고 추측하고 쉽게 말해서 찍는 그런 통계학, 추측 통계학이 두 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보자. 그래서 자료의 정리와 요약에 앞서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지 요약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과제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건 빈도표라든지 그래프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요약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요약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자료를 봤을 땐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평균을 봤을 때 어떤 영역이 물가 상승을 당시 주도했고 또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억제했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도시별로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식료품비가 범위가 좀 작았죠. 또 범위가 컸던 교통통신비, 교육교양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식료품비가 도시별 전국적으로 차이가 없는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르게 올랐구나. 이런 걸 이제 요약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배우고 도시별 차이가 있는 자료 흩어진 정도, 산포도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약하는 첫 번째 개념은 자료의 중심이 무엇인가, 대표값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산술 평균과 중앙값과 채빈값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요약의 정보는 그런 중심 대표값 이외에 자료가 얼마나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분산돼서, 즉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이게 산포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별 차이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더 정보가 정확해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일부 설명을 했지만 다시 산포도와 관련된 자료의 요약의 두 번째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2번에 보면 산포도 자료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그래서 거기에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면서 할게요. 4분위 범위, 분리수, 변동계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겁니다. 요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래 번호에 보면 1부터 해서 n까지가 나와 있고요. 기호로 보면 관측치가 x1부터 x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편차, 맨 우측질의 편차 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표에다가 3학년 1반은 1번 학생이 관측치 값이 30이라고 해보세요. 2번 학생은 40이라고 해보세요. 3번 학생은 50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끝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n이 3인 경우죠. 3명 점수죠. 그 합계를 내보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 자유도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얻어진 관측치 개수 3명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평균은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을 3으로 나눠서 40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의 중심에서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편차를 보면 되잖아요. 그 옆에 편차를 보세요. 30 빼기 평균 40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두 번째는 40 빼기 40 하면 0이 되죠. 세 번째는 50 빼기 40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는 마이너스 10, 0, 10이 되거든요. 세 개의 자료만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 합계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0 더하기 1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3학년 2반이라고 해보세요. 3학년 2반은 첫 번째 학생이 관측제 X1이 10이라고 해, 10점. 두 번째 학생은 40점. 세 번째 학생은 70점이라고 해보세요. 역시 3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합계는 10 더하기 40 더하기 70일 거고요. 자유도 n에 해당되는 건 3명이고요. 그래서 평균은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나누기 3하니까 40이죠. 아까 3학년 1반하고 이번 3학년 2반이 평균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편차를 구해보면요. 1번 10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30. 두 번째는 40 빼기 40에서 0이 되죠. 세 번째는 70 빼기 40 하니까 30이 됩니다. 즉 편차가 마이너스 30, 0, 30이죠. 그걸 합해보면 얼마입니까? 역시 0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3학년 1반은 30, 40, 50점이잖아요. 3학년 2반 학생들은 10, 40, 70이죠. 어떤 학생들이 더 자료가 흩어져 있어요? 기복이 심합니까? 2반 학생들이죠. 그렇죠? 2반 학생들. 그래서 3학년 1반과 2반이 평균은 같지만 2반 학생들이 1반보다 더 흩어져 있다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편차를 계산해서 더하면 둘 다 0이 되니까 구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차이로 인식하려면 절대값을 붙이든지 제곱을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면서 하나는 플러스로 계산되니까 0으로 상쇄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럼 3학년 1반은 이렇게 되죠. 편차 마이너스 10의 제곱, 0의 제곱, 10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나누기 이번엔 자료수 3으로 나누지 않고요. 3 빼기 1로 나눌게요. 의아하죠. 왜 3 빼기 1로 나눈 거? 그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그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좋은 성질이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을 2로 나누니까 200을 2로 나누니까 100이 되네요. 그걸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가. 3학년 2반은요. 마이너스 3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나누기 2 빼기 1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900 더하기 900 나누기 2니까 900이 되네요. 이게 3학년 2반의 분산입니다. 즉 3학년 1반의 분산보다 3학년 2반의 분산이 훨씬 커서 2반이 1반에 비해서 더 자료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측도의 분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했는데요. 표에 맞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건 범위였죠. 레인지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이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죠.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은 앞서 3학년 1반에 30, 40, 50이면 최대값이 얼마예요? 50.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30. 빼면 얼마예요? 20. 이게 범위입니다. 3학년 2반은 10점, 40점, 70점이니까 최대값 얼마? 70. 최소값 얼마? 10. 빼면 얼마? 60. 그래서 3학년 2반이 3학년 1반보다 범위가 크죠. 그래서 2반이 1반에 비해서 더 자료가 흩어져 있구나, 퍼져 있구나, 이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범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쌍둥이, 대칭적으로 자료가 위치되어 있을 때 적절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 70, 80점을 보통 받았는데 그럼 평균이 70이잖아요. 어떤 학생이 100지를 내고 나갔어요. 빵점. 그럼 최소값이 0이 되니까 80 빼기 0, 80 이렇게 특정한 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그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위는 자료가 넓게 퍼져 있으면 범위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간결한 측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분산은 그 식에 나와 있다시피 보세요. xi-x바는 자기값 빼기 평균을 했죠. 그걸 편차라고 했어요. xi-x바가 편차.
그냥 더하면 0이 돼서 어떻게 했죠? 제곱을 했죠. 그 다음 시그마라고 하는 건 더하기 기호고요. 그것을 자료수로 나누지 않고 자료수 빼기 1로 나눴죠. 예. 그래야 통계적으로 좋은 성질이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칠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모양이 되는 걸 제가 유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을 합해서 자료수 또는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건데요. 계산을 할 때 편차를 제곱하다 보니까 원래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제곱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단위가 제곱 킬로그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돼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측정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지려면 거기다 루트 제곱근 기호를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제곱근 기호를 씌워준 게 바로 뭐다? 중심에서 벗어난 차이, 편차의 가장 표준적인 모습이다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약자로 SD 이렇게 씁니다.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는 역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로서 원래 우리가 얻어진 자료와 단위가 동일하게 만든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범위, 분산, 표준 편차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습을 시킨 겁니다. 슬라이드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거기 데이터의 요약이라고 해서 4분위 범위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갑자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분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백분율은 들어봤죠. 백분율 100%, 99%. 여러분들 그 수학능력 시험 보면 언어 영역 1등급 몇 프로까지 이런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분위수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백분위수는 어떤 숫자를 100개로 쪼갠 겁니다. 100개로 쪼갠 거예요. 그럼 10분위수는 10개로 쪼갠 겁니다. 4분위수는 4개로 쪼갠 겁니다. 2분위수는 2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백분위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핸드아웃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퍼센타일에서 어떤 숫자들이 집합해서 C 백분위수는 즉 예를 들어 90 백분위수는 C 대신에 90을 집어넣어 보세요. 90%가 그 값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 100명 중에 몇 등 한 친구예요? 위에서 10등 한 친구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90명이 있고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죠. 70 백분위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70명이 있고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30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 백분위수가 1등이에요. 1등.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없죠. 못한 사람만 100% 다 있으니까. 0 백분위수는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100% 다예요. 자기가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0%가 꼴찌, 100%가 1위입니다. 0%가 최소값, 100%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100분위수입니다. 그럼 4분위수는 뭐냐면 몇 개로 쪼갠다고요? 4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0%가 최소값이죠. 100%가 제일 그 잘한 값이죠. 최대값이에요. 그럼 가운데는 얼마입니까? 50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그러면 그 아래 가운데는 얼마에? 25 백분위수. 50에서 100 사이에는 얼마? 75 백분위수. 그래서 여기서 25, 50, 75, 100 이렇게 4개로 쪼갠 거죠. 이런 것들을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4분의 1 위치에 오는 값. 그래서 0%는 최소값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쪼갠 것의 25%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아래에서 25등 한 겁니다. 그것을 4개로 쪼갠 분위수의 첫 번째다 해서 제1 4분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 Q1, First Quantile 이렇게 씁니다. 그럼 두 번째는 50% 위치죠. 자료의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뭐라고 했어요? 중앙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2 4분위수인데 그 말 대신에 중앙값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Q2라고 기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75%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4개로 쪼갠 분위수 중에 위쪽에 있다 그래서 위 4분위수 또는 제3 4분위수라고 하고요.
제1 4분위수를 아래 4분위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10, 15, 17, 25, 32부터 72까지 있죠. 1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최소값은 얼마예요? 10.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72.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은 뭐가 돼요? 짝수개가 있다니까 가운데 두 개를 꺼집어내면 40하고 42가 나오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1. 이게 50 백분위수가 되는 겁니다. 25 백분위수는 12개니까 자료가 아래 6개를 보세요. 10, 15, 17, 25, 32. 그 다음에 40까지 하면 6개죠. 거기 가운데 두 개를 끄집어내 보세요. 17하고 25를 꺼집어내서 짝수개니까 2로 나누면 21. 이게 바로 여러분들 25 백분위수가 될 거고요. 그럼 오른쪽 42, 47, 51, 55, 63, 72가 또 12개 중에 6개 자료죠. 50%만큼 있잖아요. 자료가 반.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는 건 뭐예요? 50이라고 55니까 두 개를 꺼집어내서 2로 나누면 53. 이것이 바로 위 4분위수, 즉 3, 4분위수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 C, 10, 그 다음에 아래 4분, 1, 4분위수 21, 중앙값 Q2 41, 그 다음 제3, 4분위수 53, 최대값 72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경우 범위는 얼마입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72에서 10을 빼면 되죠. 그래서 62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값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 자리에 흩어진 정도의 척도로 아래 25% 버리고 위에 25% 버리고 가운데 있는 50%만큼의 자료 그 간격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특별한 값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자료 흩어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보면요. 각 과목별 그런 어떤 난이도 이런 걸 볼 때 이 4분위 범위를 굉장히 즐겨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4분위 범위는 4분위수가 3, 4분위수가 Q3라고 했죠. 1, 4분위수가 Q1이라 그랬죠. 그 사이 범위. 그래서 Q3 빼기 Q1을 4분위 범위라고 하고 영어로 IQR 이러면 다 압니다. Interquantile Range. 그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범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범위는 극단적인 값에 최대 최소값에 따라 확 변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4분위 범위 Q3 빼기 Q1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로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아는 모습입니다. 백분위수. 어떤 숫자들의 집합에서 C 백분위수는 70 백분위수는 70%가 그 값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위에 있다. 여러분들 백분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10분위수는 10개로 숫자를 나눈 거라고 했죠. 4분위수는 몇 개로? 4개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맨 아래 그림이 박스 플랫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위에서 표현한 그런 5숫자 요약을 5숫자 최소값 아래 4분위수 1, 4분위수 중앙값 3, 4분위수 최대값 이러면 5개의 숫자가 요약이 되죠. 그 5개의 숫자를 요약하는 것을 5, 5, 넘버, 서머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각화, 그림으로 그려준 게 상자 그림이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한번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상자가 있죠. 여러분들 선물 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모 박스 가운데 검은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아래 Q2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네모 박스의 가운데 선은 중앙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박스의 왼쪽 끝은 Q1이라고 되어 있죠. Q1 보면 이것이 1, 4분위수를 말하고요.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의 우측을 보면 Q3라고 되어 있죠. 그게 3, 4분위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늘여놨죠. 그래서 왼쪽 끝을 보면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멈 최소값이라는 거고요. 오른쪽 끝이 뭐예요? 맥스 최대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에서 맨 우측 최대값까지 상자의 가운데는 중앙값, 왼쪽 끝은 1, 4분위수, 오른쪽 끝은 3, 4분위수. 이렇게 5숫자 요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 그림은 굉장히 다양한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것은 하나의 값으로 요약한 것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음으로써 자료를 5개로 요약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료의 흩어짐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퀀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Q3 4분위 범위는 빼기 Q1이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료의 산포를 보여주는 요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변동계수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 적혀 있죠. coefficient of variation에서 변이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coefficient의 첫 글자 C, of variation의 첫 글자 V를 따서 CV 계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요. 통계청 이런 데서 또 조사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그런 계수인데요. 여러분들 키가 172cm다. 몸무게는 75kg다.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172cm하고 75kg?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 단위가 킬로그램하고 센티미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측정 단위가 다를 경우 우리가 그 아래 예가 나와 있는데요. 키와 몸무게 중 어느 게 더 자료에 흩어짐이 큽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나 어떤 자료가 더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5하고 7은 어느 게 더 커요? 7이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단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측정 단위가 다를 때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의 측도, 산포의 측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변동계수, 변이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기호식을 한번 보세요. CV는 X바는 평균이죠. 표본 평균입니다. 분의 S는 표준 편차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분자에 있는 표준 편차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모가 X, 평균에 비하여, 평균에 대비하여 표준 편차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평균에 비교하여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단위인 거죠. 그 표준 편차가 센티미터면 평균도 센티미터죠. 약분되니까 단위가 없어집니다. 평균이 킬로그램이면 표준 편차도 킬로그램이죠. 측정 단위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단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가 다르거나 또는 이렇게 평균에 그런 큰 차이가 있을 때 평균에 비교하여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자료에 흩어진 표준 편차 비중이 되는가라는 걸 보는 그런 상대적 척도로서 변동계수를 이용한다. 여러분들 거기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몸무게 중 어느 것이 자료에 흩어짐이 큰가? 몸무게가 좀 나와 있죠. 72, 74, 68부터 나와 있고 키도 180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몸무게에 대해서 평균 X바를 구해 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몸무게는 72 더하기 74 더하기 해서 맨 끝에 73까지 다 더하면 자료수가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12개니까 나누기 12 하면 되죠. 다 더해서. 그러면 72.75가 거기 나옵니다. 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면 나오겠어요? 자기값 72 빼기 72.75 평균 편차를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74 빼기 72.75의 제곱 더하기 해서 맨 마지막에 73 빼기 72.75의 제곱이죠. 편차 제곱. 다 더한 것 나누기 얼마? 12 빼기 1의 루트를 씌우면 3.44가 나옵니다. 그 다음 키도 180부터 210까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료수도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입니다. 그래서 180 더하기 168 더하기 해서 2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누면요. 187.83이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요. 가로 열고 자기값 180 빼기 187.83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168 빼기 187.83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해서 점점점 맨 마지막에 가로 열고 210 빼기 187.83 가로 닫고 제곱 전체 나누기 12 빼기 1 하면 분산이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세요. 그러면 18.4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몸무게에 대한 변동계수는요. X바분의 S, 즉 72.75분의 3.44 곱하기 100 하면 4.73%가 나오고요. 키는 187.83분의 18.47 곱하기 100% 하면 9.83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요. 변동계수가 키가 더 크죠. 키에 관련된 자료가 몸무게 자료에 비해서 자료 흩어짐이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요약하는 두 번째 삼포도는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 범위, 분산, 표준 편차, 4분위 범위, 그쵸? 그 다음에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다소 숫자 요약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했고요. 그걸 상자 그림이라는 시각화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